어떻게 먹어야 그럼 천천히 늙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밥만 바꾸면 일단 많이 바뀝니다. 실제로는 5살 때, 4살 때 내가 어떤 아침을 먹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플러스 저속노화의 열쇠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원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 와중에 그렇게 책을 쓴다는 건 반드시 독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책의 내용이 있었을 텐데 무슨 책이세요? 네, 이번에 나온 책은 이제 먹기입니다. 저속노화 식사법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예. 실은 뭐 어디 강의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환자분 진료를 해도 항상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로 항상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몸에 좋은 거 찍어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동안 이 책들에서 굉장히 개론적인 것들 또는 이론적인 것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찍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또 하고 또 제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 식사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실천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서 책으로 엮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뭐 어차피 책에서도 다 집필하신 내용이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노화에 있어서 뭘 먹는지가 정말 중요한가요? 정말 중요하죠. 뭐 식사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의식동원, 약식동원, 밥이 보약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 연구를 해보면 식사와 노화 속도와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절식이라고 해서 음식을 적게 먹는다. 네. 굉장히 많은 모델 동물이라는 건 실험 동물이죠. 예. 모델 동물들에서 동물들을 굶기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관측을 처음 한 거는 뭐 1930년대입니다. 굶기면요? 네, 동물을 굶기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부터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유전자가 과연 이 대사적인 과잉과 결핍의 영향을 받아서 수명 연장을 가지고 오는가. 그래서 굶지 않고 수명을 연장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이제 스타트업이나 또는 벤처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절식을 하게 되면 모델 동물에서는 뭐 길게는 50% 이상 수명이 늘어나기도 하고 생쥐에서는 뭐 25%, 30% 정도 늘어나기도 하는데 사람에서도 피를 뽑아서 해당 시점에서의 노화 속도를 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를 해보면 절식을 하거나 또는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게 되면 실제로 노화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인구 집단 연구에서도 식사가 수명의 한 10년 또는 15년 정도까지도 결정 요인이 된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활 습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또 큰 효과를 주는 것은 식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들은 굶기면 수명이 는다고 하는데 이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서는 식사 양을 줄이면 노화의 바이오 마커죠. 피 뽑아서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개선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절식 연구를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칼레리라고 해서 실제 그룹이 있는데 문제가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결국에 연구자와 같이 늙어갑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명의 증가 또는 실질적인 노화 속도 지연 효과를 사망 분석을 통해서 보기는 어렵고 주로는 간접적인 방법들로 보고 있는데요. 침팬지 연구에서는 약간 상이한 결과들이 있는데 이 2개의 큰 그룹의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수명 또는 노화 연관 여러 가지 바이오 마커 그러니까 표현형들이 좋아지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실험 동물들의 결과들과 사람과 비슷한 이제 영장류의 결과들 그리고 사람에서 절식을 하거나 또는 건강하게 먹었을 때 개선되는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사람도 건강하게 먹게 되면 수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단어가 다른 거잖아요. 굶는 것과 절식은 또 다른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또 방법들이 있는데 굉장히 클래식한 절식 칼로릭 리스트릭션이라는 거는 자유롭게 먹는 것 대비 한 20에서 25% 정도를 덜 먹는 칼로리 측면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굽는다. 요즘에 얘기하는 간헐적 단식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을 가지고 굽는 기간을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절식을 할 때 발현되는 여러 가지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유전자들이 일을 더 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절식 모사 식사라고 해서 실제로 굶지는 않지만 네. 내가 음식을 다 먹어도 실질적으로 내 몸은 유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굶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좋은 기전들이 발현되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약으로 모사하려는 시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저속노화 식단은 이런 것들의 장점들을 좀 더 모아놓고 기존의 장수 마을에서 효과를 봤던 식사의 식습관들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해서 한국 사람들이 또 실천할 수 있게 또 가공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교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절제만 하라 이런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네.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먹어야 그럼 천천히 늙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마인드라는 식사법입니다. 예. 이 마인드 식사법은 기본 개발 배경 자체는 치매의 진행을 느리게 만들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느리게 만들려고 개발한 식사법인데 이 마인드는 지중해식 식사가 원래 저속노화 식사로 유명한데요. 여기 네. 추가로 이 고혈압 또 그 만성질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대쉬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대쉬 식사의 장점 두 가지를 다 합친 겁니다. 그런데 지중해식 식사라는 게 또 그 뿌리로 올라가면 예. 그 댄 뷰트너라는 언론인이 이야기하는 블루존 장수마을 식사법과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인드는 이런 특징들을 이제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자연 식물식 그러니까 식물 기반의 칼로리 섭취를 이제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동물성 음식을 좀 줄이고 또 포화지방 높은 음식 그다음 달고 기름지근 음식 이런 음식들을 이제 줄이는 식단인데요. 일단은 특징이 관찰 연구긴 한데 예. 뇌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년 정도의 스케일로 봤을 때 정크푸드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 이제 10년치 뇌가 노화가 된다라고 보면 네. 이제 뭐 특정 연구이긴 한데 이 마인드 식사는 뭐 한 75% 정도까지 노화 속도 저감이 됩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연구가 하나가 나왔는데 마인드 식사와 절식, 칼로리 예. 리스트릭션 방금 말씀드린 두 개를 비교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마인드 식사의 여러 그런 건강 유익한 효과와 절식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절식과 마인드 식사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실망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절식보다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좋은 것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식보다 더 뛰어난 효과가 없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사실 절식은 장기적으로 실천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기존의 관찰 연구에서 인지 기능의 속도를 저감하는 브레이크 페달 효과가 있는데 더해서 이 절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까지 거의 절식과 차이가 없는 정도의까지 효과를 나타낸다. 오히려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 마인드 식사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예. 지중해 식사에서 얘기하는 것에 더해서 지중해 식사에서는 보통 채소 많이 드시고 과일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마인드에서는 베리류 과일을 좀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베리류, 예. 블루베리, 멀버리, 뭐 스트로베리, 딸기도 베리고요. 그다음 예. 우리나라 복분자도 베리입니다. 예. 그리고 푸른 잎채소, 그러니까 뭐 상추 같은 것들이죠. 예. 이런 잎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선을 또 주 1회 이상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중해식 식사의 개념에 따라서 올리브 오일을 주요한 요리용 기름으로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견과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더 먹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덜 먹어야 되는 것은 이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 그러니까 붉은 고기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이죠. 특히 네. 또 이런 고기들을 가공한 것들을 더 자제하라고 하고 있고 버터, 마가린, 치즈 그리고 과자, 후식류, 튀김류,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제 줄이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나 제가 빼뜨린 게 있는데 주요한 칼로리와 탄수화물, 단백질을 콩, 그다음에 전곡물, 그러니까 통곡물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뭐 갈지 않고
째로 섭취하는 방식으로 섭취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건? 왜냐하면 일단은 통곡물과 콩을 섭취하게 되면 예. 그게 혈당을 매우 천천히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쉽게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면 내 몸의 췌장이 평생 동안 분비한 인슐린의 양이 대략 나의 노화 시계와 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노화의 액셀러레이터거든요. 예. 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뇌에는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병을 만드는 독소가 빨리 쌓입니다. 그래서 뇌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에는 비만, 당뇨, 제2형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는 기전으로 통곡물과 콩류를 많이 또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콩을 권고하는 것은 그러니까 콩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드시는 게 결국에 고기잖아요. 네. 고기는 이제 동물성 단백질인데 콩을 통해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 좋다는 거죠. 근데 예. 이게 실제로 기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콩을 많이 먹고 고기를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 mTOR라고 하는 또 노화의 억셀러레이터가 상대적으로 덜 밟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브레이크 페달을 다 밟는 거예요. 네. 콩을 많이 먹으면 mTOR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곡물과 또 그러니까 통곡물과 콩을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인슐린 IGF-1이라는 또 하나의 노화의 억셀러레이터가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두 노화의 억셀러레이터를 다운시키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체질량 지수도 가라앉게 되고 그러니까 살도 빠지는 거죠. 네. 노화 속도로 느려지고 또 이런 것들이 기전적으로 또 치매, 인지기능 저하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식단들을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실제 지중해 지방에서 이런 비슷하게 먹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현대 지중해 식사라고 할 수는 없고 예. 전통적인 지중해 식사겠죠. 그러니까 지중해 식사라는 게 지중해 연안 국가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이런데 이제 전통적인 식습관인데 연구들을 해보면 지중해 식사를 또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전통 지중해 식사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드신 것 또는 지난 24시간 동안 드신 거를 면담을 해서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지중해 식사 점수가 높은 분들이 암이 덜 걸리고요. 예. 심장 질환이 덜 걸리고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치매 이런 것들이 또 다 덜 걸립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사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이로운 효과가 있는 건데 마인드 식사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루존 식사라고 또 거의 비슷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 백세인 마을이죠. 전 세계적으로 댄 비트너라는 저널리스트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네. 이탈리아의 사르디냐, 일본의 오키나와, 그다음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다음에 그리스의 이카리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마린다 지방 등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블루존 식사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80% 정도까지만 배부를 때까지 먹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식 개념이 들어가 있고 예. 블루존은 일반인들이 따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들 공통점이 일단은 좀 척박하거나 아니면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마디로 좀 그 가난한 식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95%의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섭취합니다. 거의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고요. 예. 또 정말 콩과 통곡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현대 우리나라를 살고 있는 성인들이 이제 실천하기에는 거의 비건이즘에 가까운 완전 비건은 아니지만 거의 그런 느낌의 좀 식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인드 식단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점심에 밥 먹으러 나갔을 때 회사 근처에 식사하고 저녁 때 또 먹고 가고 하는 식단과 비교해서 네.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네. 차이점 이런 것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렇게 제가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좀 처음에는 당황하시죠. 예. 어렵고 막연하고요. 그렇죠. 어디 가서 그런데 먹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밥만 바꾸면 일단 많이 바뀝니다. 밥을요? 네. 마인드를 또 관찰 연구할 때 분석하기 위해서 점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15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흰쌀밥을 먹는 것 대비해서 콩을 많이 넣은 잡곡밥을 먹게 되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마인드 점수를 2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잡곡밥 중에서도 꼭 콩이 들어가야 돼요? 콩을 넣으면 정말 좋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흰쌀밥은 당 지수가 80대 중반인데 예. 무슨 얘기냐면
포도당을 원액을 섭취하게 되면 당지수가 100입니다. 예.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포도당이 기준이 되는데 그 포도당의 이제 80%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예. 흰쌀밥은. 그런데 또 하나 흰쌀밥의 문제가 보면은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밥 한 공기에 뭐 6g, 7g밖에 단백질이 없고 다 탄수화물이구나. 네, 다 탄수화물인데 또 도정을 하는 과정에서 섬유질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실은 흰쌀밥만 먹게 되면 굉장히 혈당도 빨리 오르고 예. 또 장내 미생물에도 뭐 좋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죠. 예. 근데 콩을 넣은 잡곡밥을 먹게 되면 일단은 잡곡의 겨성분, 그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예.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콩이 굉장히 당지수가 낮습니다. 뭐 렌틸콩 이런 것들은 뭐 당지수 29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콩을 충분히 섞게 되면 혈당 올리는 속도가 거의 절반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오후 3시에 이제 간식 먹게 되는 게 대개는 이제 흰쌀밥에다가 뭐 달고 기름진 음식들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네. 그 떨어지는 포인트에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이때 결국에는 몸에 안 좋은 간식을 먹게 되고 이 간식을 먹으면 또 마인드 스코어가 안 좋아지죠. 네. 마인드 식단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 간식을 안 먹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콩이 들어있는 잡곡밥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포만감이 4시간, 5시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식이 땡기지 않죠. 그래서 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동물성 음식이죠. 예. 보통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항상 메인 메뉴 반찬에 신경을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고기 반찬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실제로 이 작년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 밥에서 고기로 바뀌었습니다. 와. 예, 데이터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단일 음식이 원래는 흰쌀밥이었는데 예. 이제 그것이 고기로 바뀌었죠. 음. 그 정도로 메인 메뉴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또 이 메인 메뉴가 없으면 배가 빨리 꺼집니다. 네. 또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더 메인 메뉴에 집착을 하는데 밥을 바꿔주게 되면 이 메인 메뉴의 고기 반찬이 덜 필요하게 되죠. 왜냐하면 콩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매우 많이 들어있고 네. 예를 들어 제가 먹는 뭐 요새 저속노화밥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밥은 렌틸콩이 40%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귀리 20%, 현미 20%, 백미 20%인데 이 밥 한 공기에 단백질이 거의 20g 들어있습니다. 예. 흰쌀밥의 3배죠. 그러면은 이것만 드셔도 하루 3끼를 이 밥을 한 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드시게 되시면 실은 채소 반찬만 드셔도 끝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백질 필요 요구량이 다 이제 포화가 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반찬 중에 꼭 빠질 수 없는 게 김치류 네. 아니겠습니까? 김치는 절이는 과정에서 소금이 너무 과잉 들어가서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걸 또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 김치도 꼭 좋은 거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던데 맞습니까? 김치를 매우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 있죠. 매우 많이 먹으면. 김치를 근데 저는 뭐 2-3점 정도 네. 드시면 전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과거에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김치를 거의 100g 정도 드셨죠. 근데 또 이 과거에는 김치가 염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김치도 굉장히 나트륨이 덜 들어가는 분위기고요. 이게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상당히 굉장히 짠 것을 그 염도를 높여놔야 오랜 기간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제 좀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험악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소금에 대해서는 저는 김치보다는 사실은 국물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물. 예, 국물을 그래서 젓가락을 드시면 됩니다. 네. 예, 국물을 그 숟가락으로 드시지 말고 저는 어떤 식으로까지 말씀드리냐면 이제 한국에는 우리가 국물을 먹지만 이 국물을 스튜처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채소나 두부나 이런 내가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많이 넣어서 스튜 형태로 만들고 싱겁게 만들어서 그것을 젓가락으로 먹게 되면 나트륨 섭취는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네. 메인 그 요리들 중에서 우리가 또 네. 알아야 될 거 있으면 좀 말씀 더 해주세요. 네, 그래서 밥하고 반찬을 우리가 먹게 되는데 예. 일단은 고기 반찬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먼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면 이제 채소들을 충분히 이제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김치도 저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채소들, 제철 과일들, 또 제철 채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채소들을 요리한 것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제 생각에 제일 이제 쉬운 예시가 뭐 대보름 식단입니다. 대보름 식단. 네, 결국에 여러 다양한 나물들을 먹는 거죠. 네. 이런 나물 또는 채소 위주로 밑반찬을 하시게 되시면서 추가로 또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두부나 뭐 콩을 이용한
뭐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단백질 반찬들을 추가하시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고기와 약간의 생선 또는 약간의 가금류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일일 내가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 권장량도 채울 수가 있고 네. 그러면서 마인드 점수도 최대한 높일 수 있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간식을 드신다고 하면 이 마인드 식사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면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셔주시고 한 줌. 네. 예. 그래서 요새는 뭐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이 이렇게 패키지로 나와 있는 뭐 그렇더라고요. 제품들도 많이 예.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베리류 과일을 또 약간 뭐 한 줌 정도 매일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마인드 식단 제가 딱 그냥 직관적으로 느낌이 네. 신선들 식사다 이런 생각이 딱 드네요. 네. 신선 식사를 하면 이제 조금 저속 노화를 이제 유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야 뭐 이제 중년층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그런 거에 신경을 더 써야겠지만 우리 요즘 분위기 보면 굉장히 좀 젊은 친구들 20대도 심지어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아지고 네. 그리고 이 저속 노화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네. 좀 저 정도 나이 됐었을 때 슬슬 그런 식단으로 식습관 바꾸고 젊었을 때 먹고 싶은 거 그냥 편하게 먹으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예. 투자도 일찍 시작하면 예. 결국엔 복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수익을 누릴 수가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의 세포 안에 있는 DNA를 둘러싸고 있는 후성 유전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 후성 유전체는 결국에 이제 DNA를 막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덮개 해요. 그래서 예. DNA의 발현을 한마디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인자들인데 이런 후성 유전체는 결국에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는 어릴 때부터 내가 꾸준히 어떤 생활 습관을 영위했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데 그 임팩트는 굉장히 장기간 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나의 생활 습관이 좋은 게 훨씬 더 큰 임팩트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노년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는 보통 잘 안 드리는데 예. 실제로는 5살 때, 4살 때 내가 어떤 아침을 먹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요? 네, 그래서 소화 내분비, 소화 당뇨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서부터 균형 잡힌 식습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 건강하게 먹고 어려서부터 콜라 사이다 먹는 습관 붙이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일찍 시작할수록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재밌는 게 병을 예방하는 식사와 병을 치료하는 식사가 또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예. 얘기냐면 젊은 분들 특히 아직까지는 내가 건강하고 노쇠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저속노화 식습관을 열심히 실천을 하시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생기는 거 다 예방되고 인지기능 저하도 예방되고 모든 것들이 예방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년기가 되어서 일찌감치 당뇨가 와버리고 당뇨약 여러 개 드시거나 인슐린 맞아야 된다. 그때 되면은 또 이런 저속노화 식단을 하시면 오히려 근육만 축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고단백 식사를 하셔야 되고 또 흰쌀밥을 드시면서 오히려 당뇨약을 더 드시는 방식으로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식사와 노쇠가 온 다음에 노쇠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식사는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때문에 특히 저는 더 젊은 분들한테 제가 노년내과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70대, 80대 분들을 진료를 많이 하지만 예. 바깥에서 특히 뭐 트위터나 SNS에서는 젊은 분들한테 계속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식습관을 즐길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식습관을 아주 일찍부터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하고 싶어도 우리 주변에 이제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단을 제공해주는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구내 식당 이런 데서 그런 식단을 제공해주는 데를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대체제로 선택한 게 뭐 집에서 그나마 미량의 어떤 영양소 있는 뭐 이런 건기식 같은 걸 먹거나 네. 또 녹즙해서 먹거나 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정말 안타까운 관찰 결과가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채소와
과일을 권장량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권장량은 500g입니다. 네. 권장량 이상 섭취하는 분율이 딱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4분 중에 1분 정도만 권장량 이상의 채소 과일을 섭취하고 계세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건강기능식품, 특히 영양제를 규칙적으로 먹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2배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가 어렵고 또 1인 가구가 늘고 또 값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예. 영양제로 대체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 연구가 하나 나왔죠. 해외에서 나온 연구인데 이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멀티비타민,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이 종합 비타민 먹는 분들이 조금 더 사망률이 높더라. 그래요? 예, 물론 종합 비타민 드시는 분들이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게 종합 비타민이 사망을 초래한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 외에도 지금까지 나온 굉장히 다양한 관찰 연구 결과들 또 중재 연구 결과들 종합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종합 비타민이나 또는 영양제 형태로 어떤 미량 영양소를 섭취하면 대개는 건강에 이득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같은 양의 미량 영양소를 먹는다 하더라도 실제 채소 과일 형태로 음식의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그래서 요즘에 뭐 뇌영양제 이런 것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돈 쓰지 마시고 요즘에 또 새벽 배송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차라리 실제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녹즙도 말씀 주셨는데요. 좀 고민되는 부분이 이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일단 첫째 간에 부하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또 하루 권장 채소 과일 섭취량이 또 정해져 있는 이유가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 이게 플랜트 알칼로이드라고 해서 식물에는 원래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곤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쓴맛이 나는 독소들이 좀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간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 부담이 됩니다. 간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많은 양의 녹색 채소를 즙을 짜서 이걸 농축을 해서 먹게 되면 권장 채소량 섭취량에 훨씬 넘어가는 그런 양을 먹게 될 수 있고, 또 이게 액체 형태로 빠르게 흡수가 되면 결국에는 독성 간염을 초래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녹즙은 제가 책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종합해서 만약에 드셔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째로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굳이 드신다고 하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250g 정도까지의 원물을 가공한 녹즙을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근데 좀 아까운 거죠. 만약에 채소와 과일을 뭐 갈아서 스무디로 먹으면 조금 나은데 이거를 즙을 짜고 섬유를 다 버리고 먹는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과일이 그냥 액상과당처럼 되는 거거든요. 과일이 왜 그럼 좋냐? 과일은 당지수가 높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징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물과 함께 들어오고 섬유와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일의 대부분은 사실은 물과 섬유이기 때문에 당 부하, 그러니까 당량 자체는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혈당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젊고 건강한 분들이라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별로 없고 하다고 하면은 이제 과일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깝게 이것들을 결국에 섬유질을 다 갖다 버리고 그냥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과일의 그런 보호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뭐든지 우리가 원형 그대로 먹는 게 좋고, 뭐 인위적으로 영양소나 녹즙을 먹을 때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군요. 먹는 거 자체도 이제 여쭤봤다면 먹는 식사 시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식사를 사실 언제 해야 되느냐를 연구를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일주기가 있죠. 보통은 해가 뜨면 우리가 깨서 활동을 하고, 옛날에 원시대는 해가 지면 잤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봤더니 웬만하면 해 떠 있을 때 먹는 게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 진 후에 너무 늦게까지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이와 관련해서 또 재밌는 연구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왔는데요. 뭐냐면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한 사람과 정확히 똑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도록 시간 제한을 하지 않고 칼로리를 섭취하면
어떤 체중 감소 효과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예. 살이 잘 빠지고 기존의 증거들을 보면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고 만성염증도 좋아지고 또 혈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효과는 실은 어떻게 보면 간헐적 단식 기간 동안에 그 총 칼로리 섭취가 줄기 때문에 총 칼로리 섭취의 감소가 매개 요인이 되어서 매개 변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결국에 먹는 양이 주니까 예. 그것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간헐적 단식 자체가 무슨 마법 같은 효과를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고 하면 네. 사실 이제 마인드 식사와 같은 혈당을 느리게 올리고 느리게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식사를 하게 되면 저녁 식사한 다음에 밤 9시 됐을 때 야식이 땡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녁 6시에 식사한 다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속을 비울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적어도 그 12시간 동안은 내 몸에 혈당이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예. 그 시간 동안 내 몸에 에너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센서들이 뭐 AMPK 그다음에 또 뭐 오토파지를 발현시키는 여러 가지 센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AMPK라는 게 노화의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그리고 오토파지라는 것은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태워버리는 기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현되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노화가 느려질 실제로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간헐적 단식은 억지로 강제로 내가 뭐 굶주린 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혈당 변동성이 적은 식사를 충분히 배불리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간식을 먹지 않고 밤에 결국에 사친 판다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해 진 후의 내 뱃속을 비워줘야 되는 그 시기에 굳이 에너지 섭취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점심 저녁은 가능한 한 이제 저속노화 식단을 합니다. 네. 추가로 아침을 병원에서 먹을 때는 양배추에 뭐 찐계란 2개 정도만 먹고 있고요. 예. 찐계란과 샐러드 안 먹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네. 예전에 데이비드 아스프리가 방탄 커피라고 개발을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렸던 게 예. 커피에다가 기버터에다가 MCT 오일을 넣으면 네. 그것만 먹어도 지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몸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굉장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기버터를 사용하지는 않고 올리브 오일과 MCT 오일 이 두 가지를 먹고 커피는 따로 먹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서 아침 내내 속 비운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점심부터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네. 되면 실제적으로 제가 음식을 먹는 시간이 낮 12시부터 한 저녁 7시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7시간만 먹으니까 거의 네. 뭐 16의 8 간헐적 단식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실질적으로 뭐 근손실도 저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또 근력 운동을 계속 하고 있고 예. 또 탄단지 비율을 이제 맞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간헐적 단식만 하면 뭐 살이 잘 빠진다고 들으시고 또는 그게 가장 기본이 된다고 들으시고 가속노화 식사 그러니까 단순당과 정제국물 많은 식사를 하시면서 그냥 간헐적 단식을 또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이렇게 하시면 또 식사는 더 폭식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1일 1폭식, 1일 2폭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첫 번째 내 몸이 지방을 잘 태우지 못하는 체질이 됩니다. 예. 가속노화 식사와 저속노화 식사의 차이가 여러 가지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많이 먹으면 내 몸에 결국에는 지방 조직들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특질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책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방에서 미토콘드리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춥거나 혹은 내가 어떤 긴장도가 올라갈 때 원래는 지방이 열을 내면서 베타 그러니까 베타 산화라는 현상을 통해서 지방을 태워야 됩니다. 예. 이 기전이 일어나지 않고 또 한편으로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호르몬 밸런스나 만성염증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근육에는 동화 저항이라는 현상, 쉽게 말해서 인슐린 저항성과 거의 비슷한 건데 예.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겨우 근육이 유지될까 말까 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간헐적 단식만 갑자기 하게 되면 그때는 근육만 빠지고 지방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항상 내가 그 밥을 먹는 기간에 무엇을 먹느냐, 그다음에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과 종합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침에 커피랑 올리브유를 따로 드신다고 했는데 네. 그럼 올리브유는 그냥 스푼에 그냥 올리브유 따라서 드시는 거예요? 네, 올리브유는 저는 그냥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질이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그렇게 비리지 않고 예. 맛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이제 의문을 보내시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콜라 한 잔 마시고 또 스트레스 풀려고 케이크 먹는 건데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라는 거냐. 그러니까 저속노화 식사를 하면서 뭐 간식을 뭐 견과류를 먹고 네. 블루베리를 먹고 이러면 좋긴 좋은데 말은 뭐 이해는 되는데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컴포트 푸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혈당 많이 올리는 뭐 아이스크림이나 또는 콜라나 이런 것들이 혈당 변동성을 만들게 되고 그 혈당 변동성 이후에 저혈당이 만들어집니다. 네. 인슐린에 의해서 일시적인 저혈당이 오는데 사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컴포트 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은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역설적이고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운명을 타고난 건데 근데 우리는 네. 왜 그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인식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제 풀리지는 않고요. 근데 네. 이제 혈당이 오를 때 예. 단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올 때 그때는 엔돌핀과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기분이 좋죠. 예, 그런데 예. 이것도 일시적입니다. 실제 연구들을 보면 내가 얼만큼 정크푸드를 많이 먹는 사람인가를 척도로 잴 수가 있는데 정크푸드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이 우울, 불안, 인지기능,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습니다. 물론 이건 사실은 이제 코잘리티라 그래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정크푸드를 또 먹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 실험적인 증거들과 종합해 놓고 보면 실제로 이런 정크푸드를 먹게 되면 혈당 변동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내는 몸의 염증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내 몸의 스트레스 레벨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정의원 교수님 덕분에 무병장수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도 더 낼 수 있는 방법까지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